저희가 오히려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처럼 되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설명도 듭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뭐. 정중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 제 옆에 두 분 이사장님 모시고 아수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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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중간에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죠. 저희가 뭐 줄기차게 북한군 파병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했는데 4월 26일인가요? 어쨌든 북에서도 그러고 러시아에서도 그러고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가짜 뉴스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해명과 또 설명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저희 김진양 이사장님 4월 21일 그죠? 4월 21일 날 미국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오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또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두 분 어쨌든 저희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3대 거짓말, 가짜뉴스 이 부분이 저희가 오히려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처럼 되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중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뭐 저희도 방송 과정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럴 또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가능성, 어떤 명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좀 짚어봐야겠지만은 조선인민군,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이제 파병된 그리고 전투를 했던 이런 상황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지. 먼저 제가 좀 오늘 떼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최초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게 10월 26일부터입니다. 그렇죠. 10월 24일 날 당시에 바이든 정부 때 국무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됩니다. 추정해 보건데 아마도 이후에 이 북한군 쿠르스크 파병과 관련된 정리가 되고 나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최초에 10월 26일 우리 연합뉴스라든가 전 매체를 통해서 국정원 발표로서 쭉 소개됐던 영상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던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초기에 국정원과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수많은 관련 증거 자료들이 사실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거짓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최초에 이 뉴스, 가짜 허위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것이었고요. 최초에는 아마 그것이 감청으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감청으로. 미국이 영상이나 이런 없고, 사진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미국이 북한군이 러시아로 가게 된다라는 그 감청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확보된 것 같고요. 이후에 사실은 조로 간의 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이 12월이었습니다. 12월이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역추적해 보니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10월 말 11월 초에 준비가 되었고 12월 정도에 들어간 것 같고 훈련을 했고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은 면밀히 조사해 보면은 2020년 1월 말 2월 초 정도에 쿠르스크 전투에 지금 투입된 걸로 지금 대충 그려집니다. 그리고 규모가 4천에서 5천 내외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모 한 5천 정도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12,000명의 대규모 북측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뉴스는 사실은 여전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뭐 또 하실 말씀이 3대 뉴스. 이 원조 3대 뉴스, 가짜 뉴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참, 이 참전, 보병의 참전이라는 거는 현대 역사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그 이슈이고 또 더구나 이 북하고 러시아 지금 뭐 사실상 그 두 핵 초강대국이죠. 예.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양국 사이에 보병 참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이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두 나라가 이제 어떤 전략적인 그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런 큰 판단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초 10월부터 한 그 2월 달 실제 그 전선에 파병되기까지 한 4개월 정도 나왔던 모든 그 이렇게 자료, 사진, 자료들. 증거 자료들은 99% 가짜였다. 가짜였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은 게 결과론적으로 본다라면 저희가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분석을 할 때 파병할 만한 근거나 명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전쟁이 지금 이렇게 종결되어 가는 시점에서 북한은 파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얻어간 것이 많지 않은가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초기에 저희가 진단했던 그런 명분이나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과 연동해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다라면 북은 왜 파병을 했을까? 또 러시아는 왜 북의 파병을 이렇게 용인했을까? 받아들였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지점 관련해가지고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최초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장 쉽게 했던 이야기 뭔지 아세요? 북한이 돈 벌려고 갔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참- 예. 참 이 속상하게 했던 그런 분석이었어요. 그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사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의미 부여들 예. 같이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보기엔요. 이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현재 동북아 동아시아 세계적인 어떤 군사적 긴장 고조가 촉발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군사 동맹의 이 파괴력이 네.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판을 깔아놓고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이 노리고 있는 이것이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핵과 ICBM을 고도한 것도 있겠지만은 재래식 전투 능력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만천하에 지금 네. 깔고 있거든요. 군사적인 어떤 지위가 상당히 이제 예. 고양되었다. 아마도 이런 지위겠죠. 미국이나 예. 우리 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북측의 전투 행위, 크루즈 전체를 영웅적으로 뭐 완수했다 그러니까요. 그걸 분석하면서 새로운 군사 전략들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또 궁금한 게 굳이 왜 이 시점에 그리고 사실상 이 북한군 파병을 러시아나 북에서 계속 NCND 내지는 예. 그냥 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 특히 러시아의 어떤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네. 전격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는가 그 배경은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쿠르스크 지역 자체가 일단 뭐 이렇게 2차 대전 때 그 러시아 구소련이죠. 예. 2,700만이 희생되면서 이렇게 히틀러하고 맞서다가 결정적으로 반격에 나선 지역이죠. 그래서 쿠르스크가, 예, 예.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베를린까지는 화족지세로 쭉 밀고 들어간 쭉 거죠. 밀고 예. 들어가서 이렇게 해방을 시키는데 마침 그 4월 30일이 베를린 함락된 날이고 예. 이제 5월 9일이 최종 항복을 받은 예. 날이죠. 그래서 그 이제 승전 몇 주년이죠? 80년. 80년. 며칠을 앞두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린 측면도 오늘부터 있을 것 전쟁들 같고 행사식 지금 들어갔죠? 예 하고 지금 아마 오늘 오후부터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2월 4일 날 그 조러 예. 그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이 발효되면서 그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효과는 그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 북에 어느 정도 그 어떤 명예의 빛 예. 이런 것들을 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에 그 쿠르스크 전황이 뭐 러시아가 압도적이니까 굳이 전술적으로 북에서 파견할 게 있었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예. 그걸 훨씬 넘어서는 그 양국 간의 전략적인 이해가 있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은 파견했던 게 아닌가.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동아시아로 갖고 온다라면은 만약에 동북아에서 어떤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나 충돌이 벌어질 때 네. 러시아는 사실상 이제 자동으로
자동차. 개입하고 지원해야 되는 이런 이제 발판을 깔아놓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그런 네. 표현들을 두마 의원들이나 네. 그 러시아 관계 여러 하고 있죠. 이미 네. 구체적으로 합니다. 던지는 메시지가 직설적으로 이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직설적으로 하고 있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종전하지 않죠. 예, 이미 예. 러우저는 새로운 유럽적 배경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계속 긴장감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중동전 전체가 굉장히 지금 애매하고 문제라든가 굉장히 그렇죠. 지금 긴장이 예. 있죠. 제가 보기에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뭐 글로벌리스트다, 딥스테이트다,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세력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영혼을 건 어떤 사활적 치명적인 그거 아니고서는 네. 함부로 불장난을 할 수 없는 구도로 몰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특히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그렇습니다. 전쟁 위기나 군사적 충돌, 불장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던지는 메시지 네.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라는 게 감출 때는 감추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드러낼 때는 전격적으로 드러낼 때는 드러내는 이제 또 노림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조로간에 이것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도가 분명히 깔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이제 전성 80년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쭉 그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 구소련이 히틀러하고 싸울 때 그 이쪽 그 서태평양의 뒷문을 그 극동 쪽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그 막강했던 일본하고 우호 조약을 체결하죠. 네. 그같이 먼저 하고 뒷문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히틀러하고 4년을 싸우는데 그 지금 와서 보면 이 미국이 계속 서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키우고 네. 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이 극동 서태평양에서 이 북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사실상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려놨기 네. 때문에 자동 참전 같은 것들이 이제 기정사실로 되면 이쪽의 긴장, 그다음에 안보 이렇게 우려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어쨌든 북한군 쿠르스크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되고 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조러 간의 이 동맹, 예. 결속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이 고도화된 거죠. 상당한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 그죠? 사실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이 정세를 놓고 봤을 때는 북중 관계, 그다음 북러 관계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제 경쟁적인 형태로 해서 나오고 또 때로는 이제 중국이 북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죠? 이 압박하거나 내지는 북을 뭐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뭘 한다 했는데 이게 러시아와 북의 관계가 이렇게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과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미 러시아와 조선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현실화시켜 놓고 바로 붙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중국의 실용주의 정책은 어떻게든 싸움을 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전략적 노선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하죠.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조중 관계가 항상 예, 긴장 맞습니다. 관계인 것이 예. 북측 입장에서는 늘 중국을 좀 알로 보거든요. 이 사실은 북이 중국을 폄훼하는 이유가 중국은 사실은 실용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계속 그걸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맞닥뜨려서 군사적 긴장을 하지 높일 생각을 않겠다는 하죠. 것이 예. 중국의 입장인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근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푸틴과 조선은 그렇게 이제 군사 동맹을 실천적으로 현실화 시켰는데 중국은 전혀 아직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구도로 갈 것이다. 이것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현재 조선과 러시아 간의 북러 간의 교역 양이 엄청나게 대폭 상승하고 네. 있고 네. 중국과는 계속 소원해지는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오늘 아침에 그 조로 중러 예. 정상 공동성명 나왔죠. 예. 경성절 가서 그 대북
제재, 해제 풀어라. 예. 해제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제서야? 예. 중국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그 조중러 관계사를 보면 이제 2018년, 19년 그 조중이 5차례 정상회담을 하죠. 예. 그 세 번째 회담에서 이제 한전호, 한참호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이렇게 참전 발표하면서 러시아에서 한 그 전호에서 어깨를 겹고 싸웠다. 그 얘기를 하죠. 자기 땅처럼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중국이 좀 깝깝하겠죠. 깝깝하죠. 그동안은 문서상으로만 한 전호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제재 해제 합의 같은 것도 나왔을 거고 북도 그동안은 신남록강 대교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북쪽에 몇십 미터만 그 딱질 않고 안 열어주고 있던 상황들이 이제 조금 풀릴 가능성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러시아와 이렇게 북의 관계는 이제 뭐 그 두만강다리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이렇게 사회문화 체육예술까지 전방위로 다각적인 협력을 뭐 이렇게 강화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조선은 북은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방금 이 부분입니다. 뭐 이제서야 조중이 아니 중러가 조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말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계속 낮춰볼 거예요. 미국 뒤에 숨어서 조선에 대한 제재에 계속 동참했잖아요. 그렇죠. 예? 북은 결코 이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중국 자신들이 핵을 가지려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지지해줬던 건 북이었어요. 제일 먼저 유일해. 했죠. 예, 제일 먼저. 유일하게 예. 북이 중국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50대, 60대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예. 북이 가지겠다고 했을 때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같이 제재했어요. 유엔 제재 이게 동참했죠. 잊혀질까요? 예. 그리고 현재 국면 속에서도 조로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실천적 동맹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지 팔짱 있죠. 즉 매우 이기적이죠. 국제공산주의는 없다 이거죠. 이 인식은 안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하겠지만은 그 속심은 굉장히 깊다라는 거는 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네요. 입장이 좀 다른 게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북하고 러시아는 근본 문제,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긴장과 대결 충돌을 극대화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빨리 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입장인 것 같고 예. 중국은 그렇게까지 긴장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죠. 예, 못하고 네. 아직 자기들이 감당이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먼저 확 치고 나가버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지금 조금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어정쩡하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번에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근데 않겠나 싶어요. 이해는 되죠. 예. 대놓고 미국이 트럼프가 대중국 그렇죠. 적대 전략을 예. 도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 패권을 가지고 중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는 진짜 많거든요, 사실은. 예. 위구르 문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많은 그 소수민족의 문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전체가 단속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불패전이잖아요. 이거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긴박하게 갔던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아직은 덜 풍한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뭐 조심스럽게 가는 예. 그런 측면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 중국을 주적으로 관세 전쟁을 걸면서 어쨌든 그 최고 수혜자는 시진핑이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걸 좀 봤다는 표현인데 이번 그 파병 예. 참전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위원장일 북이 될 수도 수도 있다. 있죠. 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북이 될 북이 평가가 되겠죠. 나오죠. 지금 상황이 들어간 예. 상황을 예. 봤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예. 높아졌어요. 예, 몸값이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문제를 보더라도 이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에 그 인내하면서도 그 명예, 자부심 그리고 이제 빚지면 못 사는 이런 이 스타일이라서 큰 빚을 졌네. 이번에. 그렇죠. 예. 이제 각 여러시에 나오는 어떤 이런 찬사들 표현들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극칭송이, 극칭송. 희생된 그 조선의 군인들을 뭐 이렇게 쿠르스크 지역의 어떤 도시, 마을, 광장, 거리에 다 이름을 새기고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위운탑 자신의 조국처럼 싸웠다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엄청난 이유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러시아 일반 그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간단치 않다. 향후의 조로 관계가. 예. 향후의 이 조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갈 것인가 또 다음 방송에서 네. 하고 그다음 또 궁금한 게 그 미국은 지금 현재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최근에 사실 저희가 방송을 못했던 이유가 우리 김지장 그 이사장이 한 2주 정도 미국을 다녀와서 네. 정확하게 이 주제, 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대해서 네. 좀 파악을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약 정리하고 다음 방송 때 한 번 더 네.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예. 2주간 미국을 다녀온 것은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진정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는 길과 관련해서 한번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정책 보좌진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평양 가는 길,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조언들을 해주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12일, 13일간 있으면서 댄립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데요. 댄립 부사령관을 만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현재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 의회의 관계가 어떤지 국무성은 왜 일을 안 하는지 야, 이거 많은 이야기 재밌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 우리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더글러스 맥그리거 맥그리거. 그걸 맥그리거를 만나가지고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질문 예. 평양 가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느냐 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방법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비핵화 문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부터 북측의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이 용의가 있다라면은 북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의회 상황 연방정부의 중간급 이하의 그 모든 관료들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딱 납작 엎드려 있다라는 거,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시민사회 사람들, 메디아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쭉. 그리고 퀸시 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 가장 큰 그 북한 관련 접촉 자문 그룹이 어디냐면 NCNK입니다. 예. 그쪽 키스루스 사무총장을 만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거의 이야기. 그리고 Just Foreign Policy라고 미국에서 정의로운 예. 국제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쪽 관계들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그 진정성, 갈 수 있는 방법, 가고 싶다라면 이런 조치들 취해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전달하고 그런 야, 것들을 뭐 가지고 왔는데요. 핵심적인 그 정책 조언을 다 좀 했네. 보이시던가요?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러우정과 여기에 지금 몰려 있는데 요거 지나면은 다들 했던 이야기가 북측과의 75년 전쟁, 20세기, 21세기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면서 노벨 평화상. 한마디로 가장 진지한 것은 트럼프가 가장 진지한 것은 노벨 평화상과 평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내가 웃었어. 이 정도 지금 돼가지고 평화 대통령이 안 될 것 같고 한반도 평화 문제만이라도 풀 수 있다라면은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이걸 통해서 돌파구를 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진지하게 우리 김지장 이사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만나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작업을 좀 오래 했어요. 아 이게 좋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세 전문가가 제가 보내줬던 경력, 제 경력과 트럼프 평양 가는 길,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고 들을만하다고 가치겠으면 연락해라 해서 연락이 온 거네요. 8명을 섭외해가지고 면담을 가졌고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북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궁금해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북의 진짜 핵심이 뭐냐? 북은 평화를 원해.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있었던 경제협력 관련해서 북미 경협에 대해서 포텐셜 그동안 한국에 있는 그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은 거 보니까 다 헛방인데 진짜가 누구냐라고 하다가 이제 김진양을 찾은 거야.
김지장하고 드디어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세를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댄립 지금. 예. 그리고 여기서 맥그리거 네. 8월 달에 국내 들어와가지고 네. 행사들 같이 하기로 그것도 같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 예. 그럼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예. 초청을 하면 네. 되겠네요. 예. 빨리 방송 시간을 흥미롭습니다. 잡아야겠는데요. 예. 며칠 뒤에 방송을 해서 우리 김지장 이사장의 방미 순방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어떻게 이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잘못 짚었던 부분을 만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마침 알겠습니다. 또 이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완전히 발을 빼야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뭔가 어제突破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렇게 중동에서도 예멘. 예멘에서도 네. 이 해리 트루먼이 지금 두드려 맞고 네. F-18이 2대가 추락하고 도망가고 MQ 그 드론이 한 24대가 추락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멘하고는 이제 전쟁을 못 하겠다라고 손을 들어버린 거죠. 트럼프가. 예멘에 북한군은 없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야, 이 이제 파병 얘기 그만해. 마지막 극동. 네. 그래서 태평양에서 어떤 평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환기에 있다. 알겠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또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드립니다.